오늘 했던 뉴스입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 식사 비용 같은 건 사비로 결제하겠다는 방침을 또 밝혔죠. 예,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브리핑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 앞으로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는 개인적 가족 식사 등의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 이렇게 밝혔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거겠죠. 어허. 그러면 그 청와대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돈 내고 먹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뭐 매끼 뭐 돈 내고 먹겠습니까만은 예. 그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정산을 해가지고 매달 문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계획을 밝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특수활동비도 줄인다고요? 맞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에서 이제 53억을 절감하겠다. 올해 편성된 게 이제 161억인데 예. 지금 126억이 남았다고 하네요. 예. 그럼 그 이전에 이제 뭐 황교안 대행 뭐 청와대 이쪽에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예. 청와대에서 이 가운데서 73억은 계획도를 집행을 하고 53억은 뭐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돌리겠다. 네. 그리고 내년도 특수활동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도 올해보다 31% 50억 줄이겠다. 예. 그럼 내년도에는 이제 111억 원의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좋은 일이죠. 특수활동비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불효불급하게 사용되는 면도 있어요. 지금 예컨대 어떤 거냐면은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으로 내정된 분들이 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발령 못 받았거든요. 아. 한 달, 2달 걸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월급은 못 주더라도 뭐 네. 왔다 갔다 교통비라든지 실비라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래- 거 보통 특수활동비로 주고 그랬거든요. 그야말로 특수활동이네요.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줄이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네. 얼마 전에 그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돈봉투 회식 사건 그렇죠. 돈 출처가 특수활동비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로 그렇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예. 예. 대통령이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면은 줄줄이 다 졸라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특히 예. 특수활동비가 많은 곳이 국정원, 검찰, 경찰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일선 부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예. 연간 수억 수준, 뭐 그것도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은 네. 수억 원 수준이고 이런 데가 뭐 100억대 뭐 이렇거든요. 네, 네. 아마도 줄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줄여라. 이런 그런 시그널이죠, 그런 사실은. 예.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특수활동비는 뭐 과거에 뭐 이른바 민주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밥값 같은 경우에는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기춘 실장이 그런 말 했잖아요. 세월호 7시간 논란 때 대통령은 눈 뜨면 출근이고 잠들면 퇴근이다. 네. 이게 좀 실소를 자아낸 면이 있지만은 사실 그런 면이 있죠. 대통령의 직무라는 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밥값,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바깥에 사람들, 지인들을 만나서 청와대 밥 먹는다. 그럼 이제 민심 정치의 일환으로 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한 거고 뭐 개인 식사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회사들도 점심값 주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대통령의 청와대에서의 이른바 사적인 식사 비용을 대통령 사비로 충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죠. 다른 나라는 어때요? 미국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미국 이 문화가 정착된 게 개인 식비 그리고 개인 일정으로 사용하는 에어포스 원 비용도 개인이 부담합니다. 비행기 값도. 예, 예. 이게 대통령의 셰프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 백악관 셰프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헨리 할러라는 요리사가 1965년부터 87년까지 22년 동안 5명의 대통령 모신 사람인데 네. 한 번은 이제 식비 영수증을 로잘린 카터 대통령 부인한테 드렸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앞으로는 좀 소박하게 차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돈에서 나가니까. 그렇죠. 예. 밥값 좀 싼 걸로 먹자. 아, 예, 그리고 예.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때는 이런 일도 있었던 게 공식 파티가 끝나면 음식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싸가지고 가가지고 2층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관저거든요. 네. 2층 주방으로 올라가가지고 가까운 참모들하고 뭐 뒤풀이 파티를 했다. 예, 이런 예. 이야기까지 이제 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비용으로 부담한 파티에서 남은 음식을 대통령이 챙겼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밥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은 대통령 부인이 밖에서 시장을 봐가지고 요리를 해 먹으면 돼요. 네.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 해도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경호 문제도 있고.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해요. 네. 결국 이제 청와대 밥값을 어디까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분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더 당당하고 떳떳할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휴가 공식적으로 하루를 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안에서 쉬더라도 휴가를 안 내는 걸로 해서 쉬었는데 예. 뭐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은 아까 제가 특수활동비도 국정원, 검찰, 경찰 같은 데서 이제 파급력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다른 장관이라든지 공직사회 전반으로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겠죠. 예. 아마도. 그리고 솔직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오찬 만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일 테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먹는 돈이 솔직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두 분이서 뭐 먹고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 뭐 자녀 손자 불러가지고 먹는 게 그렇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예. 차원이지만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분리시키니까 참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문 대통령이 잘한 게 그럼 다음 대통령부터는 예. 그럼 나는 내 밥값 못 내겠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그럴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전통 만들어야죠.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얼마 전 재심이란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화제를 모았던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 오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모 씨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오래간만에 전화로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판결 보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근데 기분이 좀 약간 묘합니다. 왜냐면 이걸 바라긴 했는데 예. 막상 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 사람도 또 누구의 또 자식이고 누구의 형제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약간 좀 묘합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오늘 징역 네. 15년형 선고받은 그 진범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면서요? 네, 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뭐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인이지 뭐 본인도 자기 죄를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준영 변호사 보기에는 분명히 진범입니까? 네, 진범 100%입니다. 아.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정황에 대한 진술이나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진술이 네.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예. 오늘 이 재판 결과를 그 예. 진범으로 몰려서 징역 10년 살고 나온 그 최모 씨, 예. 그 최모 씨도 그 이 결과를 들었죠? 네, 제가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형이 너무 작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한 범죄 때문에 징역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너무 작지 않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 지금 오늘 15년형 선고받은 사람이 사실 진범으로 지목되기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래전 아닙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입니다. 2003년 6월부터 진범으로 지목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촌 오거리 사건이 일어난 건 2000년이었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건 나고 최모 씨가 감옥에 가고, 예. 그리고 3년 뒤인 2003년에 아니다, 진범이 김모 씨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바로잡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그때 바로 잡았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때 아무래도 그 당시 최군이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로 복역 중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걸 뒤집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 같고 또 그걸 뒤집어버리면은 그 당시에 수사 경찰이나 검사나 뭐 판사 다들 곡소리 날 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2003년에 어떻게 해서 진범을 찾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 이 범행 내용을 들은 그 진범 주변 사람들이 제보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제보에 의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과 그 지목됐던 사람을 숨겨준 친구가 자백을 하고 네. 또 칼을 봤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까지 다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 제보와 자백까지도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 그 제보와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경찰이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제 수사에 배제하고 지구대로 이제 좌천을 시켰습니다. 아이고. 결국 그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수사관이었는데 결국 일선 수사 업무를 하지 못하고 지구대만 돌다가 퇴직을 합니다. 네. 그 사람을 지구대로 좌천시킨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자세히는 저도 추정만 할 뿐인데요. 그 당시에 경찰청 본청에서 원래 이렇게 지방청에 간부가 내려오진 않는데 그 당시에 내려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천을 시키고 예. 또 자천시킬 당시에는 여러 명을 자천시켰는데 예. 복귀를 시키는 과정에서는 이분만 빼고 다른 분들은 다 복귀시키고 이분은 계속 남게 했다고 합니다. 아하.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10년 억울한 옥살이 한 거는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받고 아마 또 뭐 보상도 받으시게 될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0년 세월 어떻게 하느냐.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고. 예, 많이 힘들어하죠. 그러면 그 당시 그 사람을 진범으로 모른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 뿐 아니라 예. 2003년에 진범을 알고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막은 경찰과 검찰 다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그런 조치를 누구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 일단은 그 당시에 그 경찰이나 검사, 판사, 그리고 진범을 풀어준 검사, 이 중에 현직에 있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옷을 벗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아무도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죠. 책임 추궁할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책임 추궁의 주체가 경찰이나 검찰 그 기관 자체이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고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간접적으로 책임 추궁을 독촉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런 것도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그 온라인에 올라온 글 보니까 당시에 그 담당 검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부산으로 간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거는 제가 한 얘기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예, 저는 제가 부산으로 간다 한들 저를 만나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고, 그 당시 그 진범을 풀어줬던 검사를 피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보게 되겠죠. 네. 그 당시에 진범으로 모른 사람, 또 진범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 중에 현직에 있는 게 몇 명 정도고, 밖에 나간 사람이 몇 명 정도입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 몇 분 있고요. 몇 사람 있고요. 예. 검사 같은 경우에 가장 저는 문제로 보는 검사는 진범을 풀어준 검사거든요. 그 두 사람 모두 현직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진범을 풀어준 사람이면 2003년도 당시에 담당 검사겠네요. 예, 2003년 당시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검사와 그리고 2006년에 진범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 네.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현재 검찰에 있어요? 네, 현직 검찰 부장검사고 한 사람 평검사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검사들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외에는 없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검찰 스스로, 경찰청 스스로 뭔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확인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해야 될 일인데 쉽게 하지 않죠. 예. 자, 지금 또 다른 재심 사건 맡고 계시다고요? 네, 부산 언궁동 위인조 사건이라고 맡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에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인데요. 예. 그 당시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다행히 감형받아서 21년 5개월 이상을 복역한 후에 출소하신 분들에 대한 재심 사건인데 그 당시 그 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었는데 재판에서 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1년 이상을 복역하고 나왔는데 지금 재심을 추진하고 있다. 예, 그 사건 반드시 재심 무죄 판결 받게 되면 대통령도 그렇게 능력 있는 법조인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건이 있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사건 많겠냐 그런 인식 전 국민이 갖게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바랄 거 없으세요? 아니 대통령 대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이런 그 약촌 오거리 사건, 진범 이런 사건 검찰 경찰한테 뭔가 지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저 부산 언궁동 사건만 생각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경찰이나 검찰에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인식해 주시고 이 사례를 한번 정의롭게 끝까지 해결되는 과정에서 한번 계속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신도 직접 변호를 맡았던 사건도 관련돼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이거 공약사항이고 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로
경찰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방지돼야 한다. 이 점을 콕 집어서 지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31년 동안 경찰로 재직하다가 2013년에 총경으로 퇴직하고 경찰 인권센터를 만드셔서 얼마 전 경찰의 민낯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분이죠. 장신중 경찰 인권센터 소장을 연결해 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면서 콕 찍어서 경찰의 인권 침해 부분을 지적한 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전체적으로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우선 인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민인권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거는 사실이죠. 예. 따라서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고 인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다만 거기에서 이제 수사권 조정에 언급을 해서 인권 문제를 또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하고는 별개로 예.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것과도 결부되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를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좋지 어느 것에 결부해서 이것을 해라는 거는 조금 적절한 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찰의 인권 침해적 요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경찰이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찰 조직 내에서의 인권 침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요번에 조국 수석께서 얘기하신 것은 경찰 내부에서 대국민을 향해서 하는 인권 침해 문제. 그러니까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집회 시위라든가 표현의 자유 제약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문제고 경찰 내부의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 계속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계신 거죠? 네, 저는 그 부분을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자기 조직 내부에서 인권을 상시적으로 침해당하는 조직원들이 예. 국민을 상대할 때 과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인가? 그렇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경찰 내부는 가장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그런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 예. 그것이 저는 평생의 소신입니다. 자, 경찰 내부에서 인권을 상시적으로 침해당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가령 이제 기관장과의 어떤 견해가 다른다든가 네. 아니면 경찰 조직에서 추진하는 어떤 행정 문제가 예.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됐을 때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것은 바꿔주십시오. 예. 이러한 경우에 이제 표적 감찰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 사람의 평상시의 근무 행태, 예. 잘못이 아닌 걸 심지어 잘못으로 막 만들기까지도 해가지고라도 네. 끝까지 이 사람을 처벌하는 이 강압 감찰, 표적 감찰 문제.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인권을 상시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의 내부 감찰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경찰 내부의 기관장만을 위한 그런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이제 감찰이라는 것이 기관장을 향하는 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장 한 사람이 썩으면 그 조직 자체가 다 썩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이 감찰이라고 하는 기관은 기관장이 썩지 않도록 기관장을 감시하고 기관장의 목을 향하는 칼이어야 되는데 이 칼을 기관장들이 거꾸로 잡고 예. 오히려 이제 직원들 향해서 내 말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 우리 장신중 소장 저랑 인터뷰할 때 네. 경찰 내부에서 지금도 많은 제보가 온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장신중 소장한테 그렇게 제보해준 현직 경찰관들도 또 감찰당합니까? 조금 좀 안타까운 일이 여러 가지 있죠. 심지어 제가 페이스북에 있는 경찰 인권센터에다가 제 글을 씁니다. 제가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거기에 심지어 좋아요도 누르지 말아라, 댓글도 달지 말아라, 이런 정도까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으니까요. 아니, 그 글을 읽고 현직 경찰관으로서 좋아요 누르면 그게 또 어떻게 연결돼서 처벌돼요? 이제 그 사람이 신상을 찾아내가지고 누르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요 누른 사람을 찾아서 앞으로는 좋아요 누르지 마 이런다고요? 그런 것까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참 우리 경찰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내부에서 스스로 자기들의 인권을 상시적으로 침해당하면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도대체 지키겠느냐? 그 차원에서 경찰 내부부터 바뀌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 문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이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선 그 첫째는 경찰 내부에서 이제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그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직장협의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뇌부가 일선 현장 경찰관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제도는 잘 되어 있지만은 예. 경찰 수뇌부가 잘못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문제를 제기한 순간 자기 신상이 잘못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 예. 저는 그걸 직장협의회로 보는 것이죠. 어허. 그래서 이제 경찰 내부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 직장협의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국가 공권력의 한 축인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과 유사하다고도 보여질 수 있는 직장협의회. 조금 예.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게 아마 지금까지 기존 관념일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이 이제 전혀 반대로 가야죠. 경찰관들이 직장협의회였다고 해서 대국민 치안 서비스를 안 한다거나 음흠. 대국민 치안 서비스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경찰 내부의 잘못된 제도, 예. 잘못된 관행, 잘못된 법 집행을 오히려 정화시키고 보다 더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네. 결국 내부 문제만을 위한 거지 국민을 향한 것은 아니다. 직장협의회는. 예. 네. 아니죠. 그러니까 직장협의회 내부 개선을 통해서 결국은 대국민 치안 서비스를 더 향상시키는 것이니까 예. 내부적인 것이죠. 예. 아니, 그 말씀이니까, 즉, 네. 그 경찰 내에 뭐 수뇌부와 직원들 사이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치안 필요성이 있는데도 뭐 출동을 못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없을 거다. 그렇죠. 그런 건 저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내부의 자정 능력을 위한 직장협의회 한번 같이 고민을 좀 나눠야 할 소재 같네요. 예.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문제와 별개로 경찰의 인권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경찰인권센터의 장신중 소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2부에 오겠습니다. 시사잡기 2부 시작합니다. 주요 뉴스들 생생한 소리로 들어보는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들어볼 뉴스는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소식일 것 같은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관련 소식 같이 들어보시죠. 네. 조영남 미술작품 대작 사건과 같이 대필과 가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작품이 양산될 수 있었다. 제가 심지어는 집에서 잠도 안 자고 그림을 그리는 걸 늘 보는 사람인데요. 그건 정말로 심각한 모욕입니다. 법안 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습니다. 대가성 입법 로비에 대한 제 인생이 너무 사글이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네. 무슨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습니까? 네. 네, 지금 두 가지 의혹. 하나는 부인의 그림이 대작 아니냐. 또 하나는 이제 대가성 입법 로비. 대가성 입법 로비부터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한겨레 통해서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낙연 후보자가 국회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같은 기간에 노인회 소속 관계자에게 이제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대한노인회장을 보좌하고 있는 남호 씨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낙연 당시 의원 이 후원회에다가 해마다 500만 원씩 이제 냈다는 겁니다. 네. 5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이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후원할 수 있는 이 정치자금의 최대 액수입니다. 근데 이낙연 국회의원 당시 어떤 법안을 냈다는 거죠?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 차례 발의를 했는데요. 노인회를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법정기부금 단체로 바꾸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네.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내게 되면 금액의 10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금이 쉬워지므로 이제 노인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 내용인데요. 예. 이낙연 후보자는 이제 2011년 4월에 이 법안을 발의했고, 2012년 5월에 이제 18대 국회 임기 만료가 되면서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법안이. 예. 그런데 19대 국회 때인 2013년 4월에 거의 비슷한 법안을 다시 제출을 했다는 거죠. 또 이날 공교롭게도 방금 음성에 나온 이 남호 씨가 이제 그 후원금을 내는 이런 같은 일자에 내는 그런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뭐 결국 최종적으로는 다른 단체들과의 이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법안 처리는 결국 안 됐거든요. 어허. 지금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뭐 국방헌금이라든지 이재명 구호품이라든지 또는 전문 모금기관 등의 어떤 상당한 공공성을 갖춘 그런 경우에만 지정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안 처리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자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이 나모 씨하고 이낙연 후보자 둘 다 이제 같은 전남 영광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후원을 받은 건 사실인데 법인세법 개정안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이낙연 후보자의 해명의 핵심입니다. 예. 둘이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어서 친하다는 얘기죠. 예. 또 이 나모 씨는 매달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을 후원해온 정기 후원자이고 500만 원씩 후원한 것은 이제 선거가 임박해서 액수를 늘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한 달에 이제 10만 원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선관위 액수를 보고할 때 10만 원씩 이제 후원한 경우에는 그 이름을 다 이제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액 후원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원래 2011년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하고 이 대한노인의 지원 법안을 따로 만든 적도 있는데 이때 기부금 공제에 관한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이후에 법인세 개정안으로 이걸 좀 보완한 것이다. 이런 맥락을 또 설명을 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나모 씨의 직업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라는 점도 지적이 됐는데 예. 이게 현재의 김영란법을 만들었던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해 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가능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자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김영란법이 없었고 없었죠.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앞에 의혹이 나왔던 그 부인의 그림 관련 얘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제 정태욱 의원 등이 제기한 것인데요. 이제 그 정태욱 의원 등이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이낙연 후보자 배우자가 이제 화가인데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 과거 조영남 씨 등의 경우처럼 이제 대작이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또 이 이낙연 후보자의 배우자가 연 전시회 날 거의 결혼식을 방불케 할 만큼의 하객들이 몰렸고 이 작품 구매와 관계없이 돈 봉투가 오갔다는 제보도 있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또 그림들의 어떤 수준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상당히 이낙연 후보자를 자극하는 이런 이제 언행들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자는 전혀 사실과 다른 대단히 심각한 모욕이고 집에서 잠도 안 자고 그림을 그리는 자기 배우자의 모습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참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이런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직접 해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이낙연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 의혹을 제기한 의원이 거꾸로 자기 아들의 병역 면제 사유를 밝혔다고요? 이 이제 인터넷에서는 역청문회를 당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하.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국민분들께서 인사청문위원인 제게 수많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질타를 계속하고 있으신데요. 제 아들의 병역 문제는 뇌파의 병변으로 인한 경련성 질환, 흔히 말하는 간질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아들이 혹시나 다시 재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당 질병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앞으로 결혼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받지 않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구 목소리입니까?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인데요. 예. 어제 이제 그 이낙연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다가 이른바 이제 문자 폭탄을 맞았다라고 지금 그런 맥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문자 폭탄이라는 거의 내용은 당신 아들도 병역 면제라고 지금 나오는데 아하. 이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 그 사유를 밝히고 나서 그런 지적을 해라. 이런 이제 항의를 받았다는 예. 건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결국 자기 아들의 병역 면제 사유는 간질이다. 아이고. 이렇게 밝히는 장면이죠. 이낙연 후보자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은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봅시다. 이낙연 후보자 아들의 이 병역 면제는 이제 어깨 탈골, 이게 이제 병역 면제 사유고요. 이게 이제 당시에는 어떤 부당한 어떤 그 방식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하나의 이제 전형적인 사례 아니냐 이래서 이제 공격 포인트가 많이 됐던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자는 자기가 병무청에 편지까지 써가면서 입대를 시키려고 했는데 당시에 이런 병무청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여러모로 개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대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 얘기는 만약에 군대를 그렇게 가고 싶었으면 이후에 어깨 탈골이 치료된 이후에 재검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론을 한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자는 이후에 이제 또 아들이 뇌종양 수술을 하게 돼서 그 이후에는 아예 이제 군대를 보내고 이런 건 이제 포기를 한 것이다. 그 가슴 아픈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오늘로 일단 인사청문회는 끝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될지 특히 야당의 태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고요. 다음 뉴스 들어보죠. 사과 한쪽 가지고 어린애들 길들이기 하는 것과 다름없이 글감들 길들이게 하려는 정말 치졸한 방식인데요. 너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되어 왔습니다. 정부에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오늘 녹음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지난해 이제 누리과정 문제 한참 이제 문제가 되던 그 시기에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하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제 서로의 입장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음성인데요. 장희국 교육감은 이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 예.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이준식 부총리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지방교육청에서 맡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다. 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죠. 예. 오늘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육부가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다가 이걸 보고했다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장을 김진표 의원이 맡고 있는 이제 그 기구인데 과거에 인수위가 했던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죠. 예. 그래서 각 부처가 와서 자기들 업무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아하. 교육부가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그 보고를 한 것 중에 누리과정 전액 국고 보조하겠다 이 내용이 있다는 거죠. 또 지원 단가를 이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네.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정부 예산은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 장관은 아직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예.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교육부 관련 정책이 뒤집힌 게 이번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12일 날 국정교과서 폐지를 발표한 것이었는데 한국경제나 이런 이제 신문들의 보도를 보면 이때 이준식 부총리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표를 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기는 국정교과서가 좀 올바른 방향이다 이런 주장을 박근혜 정부에서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걸 폐지해야 되는 이런 업무를 맡기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항의성 발언을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자기가 아까 뭐 음성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건 뭐 지방교육청에서 하는 거라고 해왔는데 지금 또 중앙정부가 맡아야 되니까요.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교육부 장관 인선은 빨리 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오늘도 경향신문 이제 단독으로 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 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뭐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 해서 뭐 배정됐다 이런 보도들은 나왔는데 예. 계속 청와대가 그런 거에 대한 발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왜냐 이걸 좀 따져봤는데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를 하면서 두 가지 흠결을 미리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이후에 청와대의 자체 검증 수위가 상당히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공언한 만큼 이제 이걸 한 번 어기는 것은 국민이 좀 양해해 줄 수가 있는데 두 번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인사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느라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의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자, 국제민주연대의 강은지 팀장 이번 주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간 그렇죠. 김무성 캐리어. 네. 그게 외신에서도 많이 받았다면서요? 네, 많이 받았고요. 예. 외신에서 또 이게 이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그 동영상 링크를 다 걸어놔가지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안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동영상을 딱 일단 보면 눈에 확 들어오죠. 예.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이 외신에서도 보도된 걸 보면은요. 지금 미국 온라인 매체 쿼르츠나 아니면은 영국의 인디펜던트지 같은 유럽 언론들에서도 다루고 또 미국 판 이제 소셜미디어, 레딧이라는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동영상이 올라와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막 그랬는데요. 네, 네. 이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제 미국 온라인 매체 쿼르츠 같은 경우는 딱 요 내용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왜 한국에서 논란이 됐는지에 대해서 중년 남성의 우월의식, 특권의식, 그리고 권력 남용에 대한 그런 논쟁이 한국에 계속 있어 왔는데 특권 의식과 권력 남용.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한국 네티즌들이 어떻게 댓글을 달았나도 소개를 하는데 그 쿼르츠에서도 그렇고 영국 인디펜던트지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댓글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영상이 그 김무성 의원이 수행원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그 댓글에서
공항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저 정도라면 사적인 장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더 할 것이다. 네. 예. 이것이 한국 엘리트의 민낯이다. 요 댓글이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에도 똑같이 네, 소개가 똑같이 됐어요. 소개가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 나오면서 노룩 패스다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또 컬링 선수에 비교하고 막 이런 그렇죠.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내용들을 같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쿼르츠도 그렇고 인디펜던트지도 그렇고 똑같이 이 문제에서 딱 하나의 단어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뭐요? 개저씨라는 단어가 한글로 나와요. 한글로? 예, 한글로 그 발음 나는 대로 읽어서 표기를 합니다. 아저씨를 비하하는 그렇죠. 개저씨라는 네, 표현. 그래서 중년 남성을 표현하는 아저씨와 거기에 비하적인 표현으로 개를 합성해서 개저씨라는 표현이 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중년 남성들로 대표되는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한테 권력 남용을 하는 모습을 일컬어서 갑질이라고 한다. 갑질도 한글을 그렇습니다.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 네. 썼어요. 예. 네, 그래서 갑질과 개저씨가 이제 외신에 그대로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 한국말을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는 대부분 안 좋은 거네요. 재벌, 네. 개저씨, 갑질. 참. 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갑질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큼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서 외신들은 또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에서 나왔던 경찰청 통계 자료를 소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에만 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은 1289건의 갑질 사례들이 보고되었고 이 중 90%가 남성에 의한 것이었다. 아하.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40대와 5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이었다. 네. 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례까지 소개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조금 조용히 말해달라는 경비원의 말에 이제 50대 남성이 경비원에게 담뱃불로 뺨을 지지는 이런 아이고. 그런 갑질이 있었다. 예. 이런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지금 갑질, 개저씨 이런 논란과 동시에 또 내 문제는 김무성 의원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2015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 나이지리아 학생의 피부색을 연탄 색깔하고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무리를 연탄색. 빚고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이렇게 인종차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라면서 사과를 했던 이런 거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언론들의 이제 대응을 이게 왜 그렇게 이상하다고 보느냐. 나는 해명할 거 없다.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것까지도 같이 소개를 하고 처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빨리 짐을 넘겨주려고 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하긴 눈을 덧붙이긴 마주쳤는데 그게 안 잡혀서 그렇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논란이 한국 사회에서 보면 그 외신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 갑질의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라는 게 이제 외신의 평가인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요 외신이 이게 이 김무성 의원의 이 캐리어 논란을 보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보통 사람 문재인으로 이제 비교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보통 사람적 행보를 취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갑질과 엘리트 특권의식으로 상징되는 어떤 한 면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보통 사람 행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제 쭉 같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도 그 대통령의 보통 사람 문재인이라는 이런 행보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소개합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하는 모습들이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들하고 같이 보좌진들하고 같이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산책하는 모습 이런 것들. 근데 이 로이터 통신이나 다른 외신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를 이런 모습은 연출된 면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보통 사람의 모습, 서민 친화적인 모습을 홍보하기 위해서 메시지 전달용으로 또 연출된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연출되지 않은 영상들
장면들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그 장면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의자에 앉을 때 경호원이 겉옷을 이렇게 벗겨서 이제 받아주려고 하는데 그걸 만류하고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제 옷은 제가 벗을게요. 네. 뭐 이런 말. 그래서 네. 옷을 벗어서 이렇게 의자에 이제 걸쳐놓는 이런 모습들 그런 건 이제 연출되지 않은 장면인데 그런 모습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친화적으로 서민과 가까이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이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이는 모습들, 뭐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뭐 3달러 상당의 그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식판 들고 같이 줄 선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다른 곳에서라면, 다른 나라에서라면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별하다. 그 이유는 한국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지금까지 더 익숙했기 때문이다. 특히 바로 전임 박근혜 정부가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으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이 터지기 전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둔 그런 단절된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중의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서민 행보, 보통 사람 행보가 더 큰 이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지금 현재 높은 지지율, 인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정책을 잘 해야죠. 네, 그래서 그 복지 증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재벌 개혁, 뭐 또 남북 긴장 완화 문제 이런 그 대선 공약들이 이행에 실패한다면 그런 열광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좀 소탈하고 겸손하고 또 서민 친화적이고 그리고 또 모든 면에서 이렇게 서민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한국에서 사실 거의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그 말년에 부패 스캔들에도 휘말리고 또 그래서 안 좋은 평을 받고 퇴진을 했잖아요. 여태까지 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 이렇게 미움을 받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시작은 출발이 좋다. 네, 그래서 좀 이런 경향을 역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있다라는 평가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시에도 어떤 비참한 말로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은 보인다. 남아있다. 네, 아직 열려 있다는 것이고요. 예. 또 이런 그 보통 사람 행보에 이어서 블룸버그 통신은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바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오바마를 합성한다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렇게 쿨한 태도, 그리고 또 거의 팝스타에 버금가는 인기, 이런 것을 볼 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비교되기도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 얘기를 하면서, 지난 그 화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법정에 섰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 두 모습을 비교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여한 모습,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과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과 그리고 최순실 옆자리에 법정에 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을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아주 묘하게 같은 날 오전과 오후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블룸버그 통신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주요 이제 인사들, 정부 요직들을 인선하는 과정에서도 또 인기를 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지금 박수를 받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달리 과거에 친분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인선을 한다. 그렇죠. 문을 열어준다. 이런 모습들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소개하는 인선은 아무래도 이제 외교부 장관. 강경화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가보훈처장.
예. 네. 그 피우준 육군 예비역 중령이 이제 유방암 수술의 부당한 전역 조치에 맞서 싸우다가 다시 군에 복귀한 그런 이력이 있다. 그렇죠. 라는 것을 같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연예인급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주변에서 이제 마케팅으로 이용을 한다 하는 부분들도 소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청와대 인근에 있는 한 커피숍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시절에 좋아하던 이제 커피 종류가 있었나 봐요. 예. 네, 그거를 이제 주로 해가지고 문 블렌드라는 커피빈을 출시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등산복 회사죠. 블랙야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어서 이제 화제가 된 등산복이 원래는 단종됐는데 재출시하기로 했다. 네. 단종됐던 걸 재출시까지.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이제 그런 그 블룸버그 통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로이터 통신이나 다 이렇게 보통 사람 문재인 그리고 문바마 이런 인기 그 인기들이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 봤을 때 첫 출발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서도 예. 하지만 그것이 정책 이행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사그라들 것이다. 그래서 예. 정책 이행에 대한 의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죠. 네. 그냥 상징적인 어떤 박수, 이거는 오래 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정책을 잘해야만 된다. 이거죠. 네. 인기는 사그라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 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다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지지도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그 대선 공약들 얼마큼 잘 이행해 나갈 것인지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지적인 건데 예. 이 중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재벌 개혁이죠. 예. 네, 이 재벌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잣대가 될 만한 그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고서요? 네, 유엔 기업가 인권 실무 그룹이라고요. 그러니까 유엔의 인권이사회에서 마련한 그 인권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는 특별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네, 그런 그 실무 그룹이 있어요.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 네. 그 기업가 인권 실무 그룹이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네. 예. 그리고 그 공식 방문한 결과 보고서가 이제 이번 6월 유엔 인권이사회 때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1년 걸렸네요. 보고서 네,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고서가 지금 그 어제 일자로 웹사이트에 공개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공개된 내용에서는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재벌 개혁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엔 인권 기업가 인권 실무 그룹에서 내놓은 이 권고, 그 권고를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큼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이행하느냐.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이번 그 실무 그룹의 보고서에서는요, 지금 한국의 전반적 상황을 소개하면서 재벌로 알려진 소수 대기업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양한 그 인권 침해 사례들, 주장들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대기업들의 이름이 줄줄이 보고서에 열거가 됩니다. 어디요? 삼성도 나오고요. 현대도 나오고요. 롯데, LG, SK 뭐 다 나옵니다. 삼성은 아무래도 그 백혈병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네,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및 LCD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문제, 이것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산재 문제에 대해서 삼성과 같은 우리가 이제 원청이라고 하죠. 삼성과 같은 원청이 자신들의 이제 공급업체,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 기업가 인권 실무 그룹은 원청의 책임이 공급업체 전반에 걸쳐서 이어진다. 그래서 원청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과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들은 CSR 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도 홍보 활동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그리고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고 하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노력이 이제 하청업체까지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작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유엔 기업가 인권 실무그룹의 대표적인 권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인권 책임을 얼마큼 인정을 하고 이행을 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왜곡돼 있는 한국 사회의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유엔 기업가 인권 실무그룹에서는 이렇게 인권 책임을 기업들이 다 하도록 증진하는 것이 경제와 사회 모두의 그 유익이 된다. 그렇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우리 것이다. 경제와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다룬 그 하청업체 위험의 외주화, 이 산재 문제, 직업병 문제 이런 거 원청 대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걸 문재인 정부가 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보죠. 이 유엔조차도 분명히 문제로 지적을 한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계서번 한국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이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또 월급 같은 거 가압류 당하고 이렇게 되죠. 자, 바로 여기에 좀 힘을 보태자 해서 지난 2014년 초부터 이 손잡고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죠. 그 손에 손잡고 조금씩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우리 노동자들 손배가압류에 함께 좀 힘을 보탭시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 연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극이 노란봉투란 연극이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 연극 작전명 C가 왔다 이런 제목의 연극이 바로 오늘 이제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번 이 연극을 기획하신 분이 인권운동가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소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박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권운동가로는 대한민국의 대표이신데, 예. 이 손잡고에는 언제부터 또 합류하신 거예요? 이 2014년 2월 달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활동은 세월호 참사 일을 하느라고 제대로 못했다가, 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잡고라고 하는 게 제가 조금 아까 소개한 것처럼, 예. 손에 손잡고, 예. 노란 봉투에 돈 좀 넣어서, 예. 그거죠? 예, 이제 그건 이제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한 거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14억 7천억 원을 갖다 모금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배춘환 대표께서 그 쌍용 자동차에 이제 가해졌던 47억 그 손배 그거를 우연히 이제 듣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44만 7천 원 노란 봉투에다 이제 그 한 잡지사에 보낸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걸 어떻게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대신 해주자. 예. 하지만 이제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실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캠페인을 하면서 그 손배가압류 그 제도를 좀 없애자라고 하는 이런 캠페인을 좀 하려고 저희 이 손잡고라고 하는 단체가 2014년 2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모금도 많이 했네요. 많이 한 거죠. 14억 7천이면. 예. 네. 이건 이제 쌍용차 노동자들한테 갔습니까? 쌍용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손배가압류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해고자들이거든요. 그렇죠. 해고자들 같은 경우는 저 생계가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리고 손배까지 당하고 또 가압류까지 당하고 그러니까 정말 사는 게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긴급 생계 지원비 또 이분들이 또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맞아요. 의료비 이런 것들로 지원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소홀했고 그 시민들의 모아준 그런 성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을 그 해고자들이 버틸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모금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지금 모금이 제대로 못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좀 그 손잡고 활동을 하면서 좀 우여곡절이 좀 있어가지고 첫 해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작년부터는 잘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후원회원 이제 200명 좀 넘는 수준밖에 안 돼서 많이 이제 알려야 되는데 하는 이제 조급함이 좀 있습니다. 예. 연극을 이거 활용하시는 건 어떤 취지로 어떻게 기획이 된 겁니까? 저희가 이제 손잡고가 이제 만들어진 게 이게 이제 노동자만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가 참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노동자와 시민이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사실 노동자가 시민이고 시민이 또 노동자인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분리시키면서 마치 노동자는 좀 우리 사회에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열세에 있는 사람들
나와는 좀 다른 존재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손잡구에서는 이 노동자와 시민의 간극을 갖다 좁혀야 된다. 사실은 같은 사람들인데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이제 노동자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힘으로 같이 풀어가자라는 예.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적인 기제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2014년도에 이제 노란봉투라고 하는 연극을 그런 하셨고. 연극을 좀 만들었고. 네.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랬죠. 또 그래서 많이 이걸 느끼고 이제 그랬었던 거죠.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연극을 올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연극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서 연극도 보고 문화적으로 또 문제의식도 느끼고 손잡고의 후원회원으로 가입도 좀 하시고 그럼 좋죠. 이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연극 제목이 작전명 C가 왔다. 예. 이게 뭐예요? 예, 이게 이제 창조 컨설팅이라고요. 네. 창조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노조 파괴 전문 노무법인으로 악명 높은 곳인데요. 유명한 곳이죠. 예. 저기 안산에 있는 저 SJM 노동조합이라든지 유성기업 노조 파괴하는데 이제 동원됐던 이런 저거거든요. 유성기업이 현대차 하청업체죠. 예. 이제 그래서 이 연극에서는 그 창조 컨설팅의 좀 모멘트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노조를 파괴해 가는지를 가해자들만 등장시켜가지고 블랙 코미디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노동연극하면 다 이렇게 재미없고 심각하고 이렇게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또 안 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일단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여태까지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계속 당하고 뭐 아프고 또 이렇게 폭력당하고 또 이제 죽고 뭐 이런 심각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멀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어떻게 노조 파괴 그 시나리오를 짜고 실제로 적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여주자 했고 그래서 이제 아주 재밌게 이제 만들어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 C가 누구예요? 작전명 C가 왔다. 그게 이제 창조 컨설팅. C가 창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결과적으로 슬픈 결과를 낳는 일이잖아요. 노조 파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그 능력 있는 그 연출가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그 대본은 봤지만 그 연극이 어떻게 상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연우 소극장에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식의 노조 파괴 부분을 한번 다뤄보자. 이런 기획에는 우리 박래곤 소장도 참여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노란봉투를 만든 것도요. 이게 노란봉투 이항구 작가가 이제 처음 노동 관련한 이런 연극을 좀 만들게 됐던 건데, 그때도 이제 이거를 그냥 얘기해갖고 되지도 않으니까, 이런 연극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자라 했는데, 사람들이 오고 몰랐던 현실도 알게 되고, 공감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거 좀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그때 이제 세월호가 이제 있어서, 그게 또 안산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이런 거라서 세월호 또 연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극이 또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되는. 거기 당연히 올라갔겠죠. 예, 그 계기가 된 거죠. 영국에서는 노란봉투, 저쪽 영화에서는 그때 다이빙벨, 뭐 이런 걸로 해서 문화예술계 이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이번 2탄은 이번에도 이제 2탄인데 뭐 이런 연극을 가지고 이게 여태까지 피해자 얘기들은 저기 했는데 그러면 그 가해자들은 어떤 작전들을 쓰고 해서 어떻게 잔인하게 해가는가. 뭐 이런 부분들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노조 파괴하는 것도 사실 그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돈벌이로 하는 일이죠. 거죠. 거기 직원 거기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내가 돈벌이로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C 대표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주의보를 해주면서 뭐 이거 계속 끌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잘 되지 않겠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노조 파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유성기업이 바로 어제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원청업체인 현대차의 직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기소됐죠. 그렇죠.
현대차 법인하고 거기 직원들 4명이 이제 기소가 된 건데요. 네네. 이게 이제 공소시효 만료 3일 전에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공소시효 만료 3일 전이에요? 사실 그건 이제 증거 자료는요. 예. 6년 전에 검찰이 확보를 했어요. 6년 전? 예. 그래서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소하지 않고 계속 밀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게 뭐냐면 여태까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이제 이런 재벌기업,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의 어떤 노조 이 문제를 계속 개입을 해왔고 노조 파기하는데도 사실 배후 조정해왔다는 의혹들이 있었고 실제로 6년 전엔 유성기업에서 그게 발견이 되기까지 했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조차를 하지 않으니까 처벌할 방법이 없었던 이런 것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검찰이 이제 새 정부가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걸 갖다가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 원청들이 사실 비정규직도 이제 그 하청 저기를 쓰고 사내 합청이나 이런 것도 쓰고 하면서 실제 다 이제 그 관리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럼 비정규직 노동자들 싸울 때 사장 나와라,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싸우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연결시켜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이게 결정인 거죠. 유성기업의 창조 컨설팅을 이렇게 소개하고 연결시키고 하는 일을 현대차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그거에 관한 증거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6년 전에 다 나왔다는 거고. 그런데 검찰은 뭉개고 있다가 정권 바뀌니까 공소시효 3일 앞두고. 예. 그래서 유성기업에서 만약에 그 검찰이 그 6년 전에 증거를 확보했을 때 제대로 기소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바로 잡았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없었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한강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증적인 어떤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결국 이 손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자살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유성기업 노조 소속이었던 한강호 씨. 그래서 이게 노조 파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손배가압류입니다. 그렇죠. 손배가압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헌법에 이제 보장돼 있는 노동 상권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것인데 이렇게 이제 손배가압류라는 방법을 통해서 노조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이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복수노조 조항을 갖다가 악용을 해서 제2노조를 만들어 가면서 원래 그 노조를 무력화시켜가는 방법 이런 등등을 저희 이제 그 연극에서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 소속된 조합을 탈퇴해서 제2노조에 가입하면 손해배상 소송 건 거를 취하해주고 면제해주는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여기서 면제 준다는 것만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이런 걸로 때문에 어떤 이제 양심도 저버리게 만들고 동료에 대한 어떤 이런 거 배신도 하게끔 만드는 아주 잔인한 수법들을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손잡고라고 하는 단체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손배가압류라는 제도 자체를 좀 없애보자. 그래서 법 개정 같은 것도 좀 많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국회에서 이제 법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무산이 됐었고요. 이번 이제 국회에 들어서 가지고 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제 그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까, 이거? 그 노조법 3조가 있는데요. 노조법 3조를 갖다가 개정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노동자들이 이제 불법 파업을 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그러면 그건 처벌하자. 그건 차별하자. 그런데 지금 같은 식으로 노조 파괴 목적으로 손배가압류하는 거는 없애자. 그거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법의 개정 취지를 갖고 법조문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개인한테 이렇게 이제 그 가해지는 가압류 뭐 이런 부분들 손배 청구하고 노동자 개인한테는 그런 이건 못하게 하죠. 소송을 아예 못하게 하자. 그런 거고 그리고 또 노조가 그런 파업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좀 손해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그걸 다 인정해주고 있는데 상한선을 지금 만들자는 거죠. 합리적인 어떤 수준에서 상한선을 만들어서 요 정도까지는 노조도 책임을 지게 만들자. 이런 정도니까 이게 사회적인로 이렇게 다 설득력 있고 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이렇게 손배가압류라는 소송이
뭐 행해지는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요? 있기는 있어도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노조법 3조에서 이제 개정안에 이제 담겨 있는 것처럼 상한선을 정해놓습니다. 상한선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노조의 이제 규모에 따라서 예, 책임질 수 있는 상한선들을 정해놓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500인 이상의 이제 사업장의 이제 노조 같으면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5천만 원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상한선이 있는 거군요. 상한선이 있는데도 예. 그런 소송을 하는 그렇죠, 그 그렇죠. 기업체가 거의 없다지 예,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엔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게요. 예. 이 파업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공고가 나오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런 손배감유 같은 민사 이런 부분들도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고 이거 시정하도록 계속 공고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 공고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거죠. 네. 국제사회에서 가면 우리는 이런 기본적으로 노동권을 지키지 않고 노동조합도 아예 파기하려고 하는 그렇죠. 이런 후진 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손배가압류 이건 또 노조 파괴와 바로 직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두 번째 연극은 바로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작전명 C가 왔다. 네. 오늘 시작해서 6월 11일까지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저 해화동에 있는 연우소 국장에서. 연우소 국장. 예. 유명한 극장이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 박래군 소장 모신 김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5.18 추도식에 가서 인사말 할 때 네 명의 열사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예. 그 가운데 박래전이라고 하는 분. 네. 이분이 제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죠. 예. 어떤 분입니까? 저는 29년 전인 1988년 6월 4일 날 그 숭실대학교 학생회관 옥상에서 광주는 살아있다. 강주 학살 원흉들을 처단하자 이런 뜻의 구호를 외치면서 분신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틀 뒤에 이제 운명을 하게 됐고요. 예. 제 동생은 좀 뭐 저보다 이제 2살 아래 이제 동생이고 숭실대 국문과 다니다가 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때 88년도에는 숭실대학교 인문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고, 네. 근데 이제 5월 그 책임자인 전두환, 노태우 이 세력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 타협으로 흐를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산화했죠. 그때 이제 당시에 지난번 5월 18일 날 기념식장에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 동생을까지 이름을 부를 줄은 저 꿈에서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전혀 모르셨고. 전혀 몰랐었습니다. 29년 만에 처음 이게 공식석상에서 예. 호명받는 저거라서 상당히 이제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만약에 옆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엉엉 울었을 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저는 좋은데 같은 시기에 이렇게 인조적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또 빠졌거든요. 네. 이것도 또 서운한 겁니다. 자기 자식들의 이름이 불려지길 바라는 거고. 그래서 좀 보니까 12명의 이름을 쭉 이렇게 해서 부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4명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그 18명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게 분신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직접적으로 강조를 외쳤던 사람들 나머지 8명까지 다 찾아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네. 예, 너무 고마운 일이죠. 내년이면 벌써 30주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동생. 예. 지금도 그리우시죠? 제가 이제 그 동생을 좀 묻으면서 이제 결심을 했죠. 동생이 바라던 그 민중이 주인되는 그런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니모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다짐하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매번 갈 때마다 미안한 거죠. 그런 세상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소장이었습니다.